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미국 장이 계속해서 밀렸는데 그래서 우리 장 걱정이 좀 됐었는데 우리 장은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우리 장이 참 고맙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으쌰 해줬습니다. 이게 계속 갈런지 오늘도 분석하고 진단하고 한번 해봐야죠.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달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외환시장 얘기부터 해봐야 되겠습니다. 1948년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잠겨 있었다 이런 표현인데 이제 70년 만에 새벽 2시까지 연장 영업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1948년 이후 외환시장의 가장 큰 변화, 변혁이라고 하면 우리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고정환율이 이제 변동환율로 바뀌었었던 그게 가장 컸었는데요. 자, 그 다음으로 또 한 번의 변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거래는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 주식시장과 같이 연동이 돼 있는데요. 바로 24시간은 아니고요. 네. 일단 이 거래 시간을 오전 2시,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확대 연장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이제 오후 3시 반이 끝나고 나면 역외 시장이라고 해서 NDF 시장에서 뭐 외국인들도 거래도 하게 되고 뭐 우리 서학개미들도 밤에 미국 주식 투자할 때는 가환율로 했다가 그 다음 날 결제받고 좀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다음이 되겠죠.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일단 외환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이게 1948년 이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이제 거래 시간 연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벽 2시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미국장 거래 중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 일단은 그 주로 금융기관들이 돌아가는 미국이나 유럽 시간을 네. 일단 타겟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엔 24시간으로 가야겠죠. 네. 근데 일단 1차적으로 새벽 2시까지 가보고 그 이후로 24시간으로 가는 이제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 증시의 그 만성적인 저평가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은 만성적인 저평가를 벗어나게 한다라는 직접적인 요인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몇 년 동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MSCI 코리아를 MSCI 이머징에서 선진국으로 편입을 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거에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를 할 때 항상 9시부터 3시 반까지 장이 열려있는 기간 동안에만 환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그 외의 시간에서는 더 높은 스프레드, 다시 말해서 더 높은 수수료를 주고 환전을 계속해서 임해야 했습니다. 이것들이 어느 정도 벽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비교적 늦은 시간까지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까지 장이 열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해지를 하는데 조금 더 유용해졌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변동성을 조금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우리 한국 증시가 만성 저평가되고 이런 것만은 아니죠. 그 우리 기업의 문제라든지 기업의 일부 오너의 문제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느낌을 받죠. 이거 외환 거래 24시간을 하든지 뭐 말든지 아니면은 공매도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실제 우리가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코스피 거래소 시장 모습을 보면 좀 뭐 최근까지 있었던 물적 분할 사태라든가요. 또 요즘에는 인적 분할을 하는데 또 이걸 물적 분할처럼 이걸 참 우리나라에 오면 이게 교묘하게 바뀝니다. 예, 오너 위주로 이런 것들부터 뜯어 고쳐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는데요. 아마 당국에서는 어떻게든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려면 그들이 원하는 뭐 제도적들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차원에서의 또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통화 스와프를 비롯해서 각종 파생 상품 이쪽은 아직 아닌 거죠? 일단 이번에 개방한 걸 보면요. 이게 누구한테 개방했느냐. 외국 금융기관한테 개방을 한 겁니다. 등록된 외국 금융기관이요. 지금까지 그 외환 거래는 국내 시중은행들이 위주로 했었죠. 딜링룸 보시면 이제 환율 뭐 기사 같은 거 보시면 이제 국내 은행시 딜링룸 나오잖아요. 근데 이들한테 개방한 게 현물화하고요. 그리고 이제 FX 스와프라고 해서 이건 1년 이내에 그런 수합을 이제 FX 수합이라고 말씀하신 통화 수합은 1년이 넘어가는 그런 이제 선물 거래를 통화 수합이라고 합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금 더 수요랑 그
그 경과를 보면서 풀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 금융기관한테 개방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외국 그런 투자자들이 원래는 본인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서만 환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도 또 풀어줘서 어떤 은행에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다 좀 개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MSCI 선진지수 편입 얘기할 때 외환 시장이 완전히 풀로 풀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 발짝 더 다가선 겁니까? 네. MSCI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환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거. 지금 현재 역외 환율 시장이 부재했었는데 이번이 첫 번째 단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의 접근성입니다. 요거는 영문 공시를 내는 혹은 영문 IR 자료를 발간하는 기업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전방위적으로 좀 넓어져야 된다 이고요. 세 번째로는 거래소의 접근성 개선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게 무슨 말인지 싶으실 텐데 제일 대표적인 게 첫 번째로 공매도의 전면 개방이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의 보유 한도를 철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SK텔레콤 같은 국내 대표 배당주 혹은 삼성전자 우선주 혹은 삼성전자 본주 등과 같은 거는 외국인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특히나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투자하고 싶어도 외국인 투자 한도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공매도를 완전히 개방하고 외국인 투자 한도를 100%까지 좀 천장을 열어달라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 큰 굵직굵직한 세 가지를 모두 완수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증시도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아니면 국내 몇몇 개 하우스에서도 이거에 대한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대한민국 증시가 MSCI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간다면 약 440억 불 정도, 약 50조 원 정도의 ETF 자금들이 대한민국으로 쏟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이 아마 첫 단추가 되겠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환율 얘기 좀 하겠습니다. 1,200원 밑으로 간다 이런 얘기 또 많이들 했었는데 이 환율이 요동치고 있고 급등했어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달러 자체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100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네. 103 위로 훌쩍 튀어오르지 않았습니까? 재료를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했고 여러분도 많이 아실 텐데 고용 지표입니다. 이렇게 나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난주- 예상치에 뭐 두 네. 배? 뭐 그렇다고 그러죠. 51만 명이에요. 네. 세 세 배? 배였었고 네. 더 놀라운 게 실업률입니다. 네. 3.4% 실업률. 저도 처음 봐가지고 미국의 네. 실업률이 네. 이걸 찾아봤더니 1969년이 3.4%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969년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보는 어마어마한 고용 지표죠. 네. 정말 좋은 고용 시장이라고 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연준은 더 강력한 긴축할 거야. 근데 이 고용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달러가 강해진 이유 일본입니다. 네. 일본의 이제 아마미야 마사요시, 그러니까 구로다 다음으로 등장할 사람이 거의 이 마사요시다. 지금 현재 뭐 몇십 년을 BOJ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미스터 네. BOJ인데요. 이분이 근데 구로다랑 궤를 같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엔화 이제 더 벌릴 거야. 소위 말하면 이제 YCC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위아래 0.7, 뭐 1,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 새롭게 올해죠. 올해 3월 이후에 4월부터 등장할 구로다 총재 후임도 또 이렇게 엔 약세, 소위 말한 엔화 살포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엔화 강세는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달러가 또 강해졌다. 예. 이제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근데 세 번째 수급적인 요인도 좀 보고 있는 게요. 우리가 중요한 라인을 102를 보거든요. 달러 인덱스. 예. 근데 이게 요즘에 계속 나오는 테크닉인데 102를 깨줍니다. 그리고 101, 100까지 가니까 이제부터는 달러 숏에 어마어마한 이제 베팅이 들어와요. 네. 근데 기가 막히게 중요한 지지선에서는 그냥 허물어뜨리다가 다시 또 달러 값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달러 숏 베팅이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다시 이걸 끌고 올라가서 103까지 올라갔는데요. 104가 또 중요한 라인이라고 또 보고 있거든요. 뭐 뒷자리 빼고 네. 앞으로 또 오늘 밤 내일 연준 위원들 말폭탄 터질 때 과연 달러가 또 104를 뚫어오고 위로 가면 네. 좀 골치 아파집니다. 현재 수준에서 일단은 다시 꺾이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 값이 다시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좋을 게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게 그 금리, 네. 환율, 증시는 다 엮여서 움직여요. 네. 보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환율도 떨어지고 증시가 반등을 했어요. 1월 달이. 그게 올해의 기술적인 모습은 맞지만 네. 너무 세게 달려왔기 때문에 살짝 되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금리 오르고 있죠? 조금 올랐죠? 그러면서 환율도 달러 강세가 좀 나오고요. 증시는 약간 조정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게 다시 완전 옛날로 돌아가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너무 강력하게 달려온 거. 지금 10년물도 보면 뭐 3.3까지 찍었던 게 3.6걸 튀어 올랐잖아요. 그럼 네. 당연히 일단 환율은 좀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오늘 밤에 또 파월 발언도 있겠지만 네. 고용 지표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는 사실 또 약간 과장된 면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고용 지표가요 진짜 엄청난 서프라이즈였죠. 왜냐하면 컨센이 18만 8천 개였는데 51만 7천 개가 증가가 됐어요. 네. 근데 원래 1월 달은 좀 이상합니다. 1월 달이 되면 통계 기준을 좀 바꾸거든요. 요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기업 조사랑 가계 조사를 하는데 기업 조사에서는 계절 조정값 산출을 위해서 벤치마크를 좀 바꾸는 게 있고요. 가계 조사에서는 인구 통계를 바꿔버립니다. 이게 일일이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약간 인구 통계랑 맞춰서 추정치를 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1월에도요. 올 1월 말고 작년 1월에도 12만 5천 명 컨센에 46만 7천 개가 증가한 게 나왔었는데 이게 보면은 뭔가 좀 약간 계절 조정하면서 이상하게 나온다 이거죠. 네. 그러면서 보면은 계절 조정치를 빼면 사실은 250만 개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시장을 놀래켰던 부분도 있지만 좀 과한 부분도 있고 그 통계에 좀 오류도 있기 때문에 원래 약간 조금 되돌릴 만한 위치에 와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무역 수지가 적자잖아요. 이것도 환율 상승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도 무역 수지가 적자폭 확대되고 11개월 연속 적자 뉴스를 네. 확인하셨을 거예요. 127억 불 정도 무역 적자가 났고 특히나 대중 무역 수지에서 40억 불 정도가 적자가 났다라는 내용인데 대한민국의 환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달러 자체, 달러 인덱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무역 수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단기 금리 차를 봐주시면 되는데 이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다라고 하면 보통 한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미국으로 흘러 들어갈 거야. 라고 모두가 걱정을 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금리 역전이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까지는 크게 시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의외로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이 무역 수지라고 하더라고요.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무역 수지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금리 인상 구간에 대한민국의 환율이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1,440원까지 갔던 거고요. 네. 다만 최근에 올랐던 거는 무역 수지와는 상관이 없이 안전자산 선호에 의해서 달러 자체가 강세를 보였던 영향이 크다입니다. 따라서 조만간에 혹은 상반기 이후에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가 다시금 흑자 혹은 정상화가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원달러 환율보다는 조금 더 내려와서 1,100원대 중반까지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환율까지 데일리 이슈에서 한번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다시 또 연준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제롬 파월의 입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들 이제 얘기들을 하고 다니신다고 하는데 네.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움츠려 들었어요. 미국 시장 특히 그런데 우리 시장은 그래도 지금 하루만 떨어지고 오늘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총평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누가 이런 거 다 시나리오를 짜나? 이런 일정 같은 거 스케줄을 좀 짜면서 네. 이렇게 하나? 또 민감할 때 고용지표 금요일 날 나오고요. 네. 또 사람들 떨려할 때 파월 의장 입, 또 연준 부의장 내일 가면은 뭐 뉴욕 연은 총재부터 해서 대거 연준 인사들 출연해서 말폭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현재로서 추정은. 네. 좋은 말은 절대 하지 않겠죠. 그런데 또 더 명확한 건 다음 주 화요일 날 2월 14일에는 바로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폭탄으로 어떻게 될지언정 진짜 시장은 물가 지표잖아요. 예.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다음 주 화요일 날 볼 수 있기 때문에 딱 일주일이 정말 굉장한 또 롤러코스터를 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시장이 진짜 탄탄하게 가려면 이런 말폭탄이 터졌을 때 오히려 말폭탄을 밟고 올라서던가 네. 말폭탄에 안 빠지는 그 내성이 있어야 저는 그게 정말 찐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이번에 또 오늘 파월 의장 고용받더니 아직까지 갈 길 멀다 뭐 또 이 얘기 또 하고 내일부터 쏟아내는데 또 시장이 미끄러진다면 아직까지도 체력은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을 오히려 방증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보다는요, 저는 이제 달러 인덱스로는 다시 102 밑으로 내려오는지 또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로 보면 3.5 밑으로 또 내려오는지 네. 우리 원달러 환율은 1240원 밑으로 내려오는지 뭐 제 개인적인 선입니다. 네. 선 그어놓고 여기를 못 돌아오고 또 위로 간다면 이제 그 다음 고비는 다음 주 화요일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까지는 뭐 당할 수밖에 없죠. 네. 매를 맞아야 된다고 보지만 저는 1월 물가는요. 미국의 작년 1월 물가가 높았어요. 하고 그때 유가, 그때 뭐 중고차 가격, 그때 렌트비 대비 지금 물가 지수가 바스켓 가격이 절대 높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의외로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는 말폭탄이 터져서 빠진다 하더라도 마지막 뭐 일종의 보험적 성격이 있겠다라고 해서 오늘부터요. 오늘 밤이겠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 반에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나올 때까지 한번 작전을 짜기를 또 바랍니다. 근데 미국장이 연거푸 빠지는 거 보면 그 미국 시장에 있는 사람들, 관계자들은 네.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 네. 경착륙에 대한 우려의 발언도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경착륙, 연착륙 논란에서요. 네. 경기 연착륙에 대한 확신을 더 얘기할 것 같아요. 고용지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대신 이제 그걸 금리를 더 올리고 안 내린다라는 네. 그런 논리로 쓸까봐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 네. 이게 경착륙을 하드랜딩이라고 하고 연착륙을 소프트랜딩이라고 하는데 네. 요새 미국에서는 무슨 논쟁이 붙냐면요. 네. 노랜딩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노랜딩이요? 랜딩. 그러면 동체 착륙한다고요? 착륙을 안 한다는 거죠. 아, 계속 안 해. 날아간다는 그냥 가? 거죠. 이거는 어. 잠깐만 착륙을 안 해. 나 걱정이네. 동체 착륙할까 봐. 우리나라말로 그러니까 아니 그냥 계속 날아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경기가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어. 아니 이런 고용 지표에 그렇다면 네. 우리가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거에 대한 걱정은 뭡니까? 과도하게 올린 금리가 경기를 죽인다는 거죠. 근데 노랜딩 얘기까지 나온다니까요. 그렇다면 정말 그 연준의 그게 그 매파적인 발언이 폭탄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네. 게 지금 시장이 좀 강한 체력을 보여주는 게 기재에 좀 깔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니 어쨌든 시장은 지금 낙관론이 좀 대세적인 국면이었는데 자꾸 이렇게 어디 가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다시 또 찬물 한번 확 끼얹는 거 아닙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파월 그리고 나머지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해요. 네. 그런데 이 케이스가 뭐냐면 2월 1일에 FOMC 하고 나서 지난 금요일에 고용 지표가 너무 서프라이즈로 네. 나오고 나서 걱정이 나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2월 1일에 있었던 FOMC의 주요 파월 의장의 내용 코멘트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중요한 걸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스인플레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네. 거.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걸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과도한 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굉장히 가파르게 했는데 우리가 더 많이 쏴버리면 시장이 혹은 경기가 망가질 수 있어라는 우려를 좀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이사항은 고용에 대해서 단어가 빠졌어요. 네. 그 연준이 지금까지 목표했던 실업률이 약 4.4에서 5% 정도, 약 4, 5% 정도의 실업률을 달성을 해야만 인플레이션이 잡힌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월 1일 코멘트에서 가장 유의미했던 부분은 굳이 고용을 때려잡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은 잡힐 수 있다라고 연준이 한 발 물러났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가 너무 서프라이즈였다고 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정도이고 지금 시장이 놀라고 조정을 받는 거는 그동안에 1월 증시가 너무나도 뜨거웠기 때문에 2020년 이후 최고의 1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장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되돌리는 투자자들이 탐욕스러운 걸 어느 정도 되돌려주는 시장이었다. 차익 실현 매물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미국장은 어떤 누구의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얘기라든지 이것에 우선해서 기업의 실적 아니겠습니까? 네.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장 아닙니까? 네, 그런데 또 실적도 남긴 남았지만 네. 우리가 원하는
기업들의 실적 또 굵직한 실적들이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지난주와는 다르게 좀 이 두 날 오늘 제롬 파월 내일 나오게 될 연준 의사들 한 8명 분들 거의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실적 이슈는 이렇게 조금씩 잦아들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집중적으로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우리가 경제나 또 증시 뭐 무엇 하나 이 불확실성에서 그냥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확실성이 가장 나쁜 악재가 되는 거죠. 불확실성 요인들을 한번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부터 한번 갈게요. 네. 중국이 그 제로 코로나 정책 그러면 이게 언제 완성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언제쯤 경제는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이게 네. 또 관건 아니겠습니까? 언제요? 네. 지금요. 지금요? 바로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증시는 지금부터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물론 증시는 미리 올랐어요. 네.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증시는 바닥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경제가 언제부터 좋아지느냐? 네. 아니 이제 막 다 앓고서 이미 특정 대도시들은 90%를 알았다면서요. 이제부터 정상적으로 소비가 나오고 경제 지표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일단은 지난번 우리가 이제 설날 연휴였고 그들이 춘절 연휴가 있었잖아요. 네. 지난 2019년이 원래 비교 대상이죠. 벤치마크잖아요. 팬데믹 이전에 춘절 소비의 87%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네. 그 전에 전년도, 전전년도는 50%대, 60%대였습니다. 그러면 자 87%까지 왔어요. 그게 100%까지 오면 정상화죠. 그게 120%, 130% 가는 게 뭡니까? 네. 그게 리오프닝이죠. 그게 이제 나올 거란 거죠. 이제 시작된 경제 지표는 이제부터 막 좋아질 건데 물론 이제 아직 그런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증시는 좀 미리 올라왔으니까 선반영한 부분도 고려를 해보셔야죠. 증시는 선 반영됐고 경제는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뒤에 얘기한 그 부분이요. 이제 중국 내에 문제가 많다. 첫 번째로 꼽는 게 이제 부동산 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구의 변화가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요 중국이.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또 문제가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작년 주식시장에서 중국을 가장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네. 있었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발 리스크였어요. 중국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전 세계 증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에 2016, 17년도 미중 무역 분쟁을 겪었을 때 너무나도 빠르게 미국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면서 중국 증시가 망가졌던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이걸 조금 반면교사 삼아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전 세계 국가들이 금리를 낮출 때 중국은 홀로 꿋꿋하게 금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제 너무 버블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금리를 높일까라고 했을 때 중국은 이제서야 좀 완화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특히나 중국의 부동산 디벨로퍼들 문제, 물론 개인 투자자들 문제도 있지만 중국의 디벨로퍼들이 헝다그룹 파산한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두 번째로 완다그룹 파산 이슈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혹은 작년 하반기부터 좀 시장에서 특이했던 거는 이 부동산 규제를 조금씩 풀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개인들이 5%대 주택담보대출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게 3%대까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대출 규제를 조금 더 낮췄고 금리를 낮추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헝다 혹은 완다그룹 이런 기업들이 달러채 부채를 상환을 못하고 있었던 게 문제였는데 이제는 신규로 달러채 발행을 올 들어서 두 번, 세 번째 새로 발행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말은 즉슨 작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주요 IB들이 중국의 부동산 디벨로퍼들에게 채권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는 중국의 부동산도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지금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단계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숨을 돌렸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인구가 이제 정점을 찍고 줄어들고 있고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산하 제한을 조금 풀면서 이거 어느 정도 완충할 수는 있지 않을까. 다만 이거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얘기할 때 동학개미 얘기하고 서학개미 얘기를 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또 중국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미리 투자한 분들은 지금 중국에 물려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분들 많이 봤고요. 또 다른 분들은 중국이 좀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얼른 주식을 사서 요즘 재미를 좀 본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별로 투자 지표들을 여러 가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 뭐 업종 섹터를 분석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환율 쪽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을 노리시는 분들도 하나만 보자면 저는 역시 위안화가 어디로 가느냐가 가장 급선무라고 보고 있고요. 7위안을 무조건 다시 상향 돌파하는, 즉 위안화 강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위안화 강세 없이는 중국 증시, 중국 경제는 없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할 정도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도 인플레이션이 원래 어마어마하게 심해서 정말 부동산 버블 뭐 이런 거 다 꺼질 그럴 진짜 위험한 상황에 있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중국의 공산당은 코로나19를 통해서 거의 5개월간을 봉쇄를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그러니까 중국식 특유의 해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산당 특유의. 근데 앞으로 이제 다시 오픈을 하고 리오프닝을 하고 뭐 다시 원자재 가격 오르고 이러면 인플레이션의 후폭풍이 또 거셀 겁니다. 근데 이것을 위안화 약세인 국면에서 놓고 받는다면 중국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서 중국이 더 갈까 말까 뭐 섹터 전기차 뭐 등등 보실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앞서는 것은 위안화가 강세 흐름이냐 약세 흐름이냐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또 7위안이 깨졌더라고요. 근데 다시 7자를 밟고 올라서는 그 추이를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위안화 강세 요 키워드 하나. 우리 원화 강세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이렇게 좀 외우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여기서 입장을 아주 살짝 다르게 해요. 왜냐하면 중국 본토 투자 그리고 홍콩 투자를 조금 달리 보셔야겠지만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위안화는 대한민국의 원화와 상관계수가 지금 0.8483 정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 83%의 확률로 원화도 강세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굳이 환율에 대해서 다른 통화 대비해서 애써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정도이고요. 홍콩 달러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미국 달러만 보면 된다. 어차피 홍콩은 달러 패그제를 쓰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와 아주 비슷한 게 움직인다 정도이고, 제가 추가적으로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사진 하나만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증시는 굉장히 뜨겁게 타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막 증시는 미리 뭐 홍콩 H의 경우에는 5,000까지 깨졌다가 지금 7,500 전후로 움직이고 있고 지수 자체가 50%가 바닥에서 올랐습니다. 뭐 텐센트만 해도 200 갔다가 400까지 갔는데 저기에 자료를 보시면 두꺼운 선으로 있는 게 소매 판매 증가율이에요. 이제 막 소매 판매가 정상화되고 있다 이고요. 그리고 얇은 선으로 좀 흐리게 보이는 것들 급격하게 치솟아 있는 게 최근에 18대 도시 지하철 승객 수 전년 동기입니다. 아, 이게 다닌다 이거구나. 뭐 중국이 12월부터 빗장을 풀고 리오프닝에 대해서 외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지난 1월부터다. 다시 말해서 소비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눈높이가 낮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하다이고요. 상반기 1분기 실적이 소폭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자체는 출렁일 수 있지만 상반기에는 중국을 꼭 관심에 두셔야 된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 꼼꼼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지역 이슈가 있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바로 그겁니다. 우크라이나는 곡물, 러시아는 에너지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전쟁이 끝나야 이런 수급들은 원활하게 돌아가겠죠? 네, 일단 그 관련 전문가들 얘기를 빌면 전쟁은 끝나기 어렵다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양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러시아도 여기서 물러서면은 패배인데 그거 후풍이 엄청 강할 것이며 우크라이나도 영토를 찾겠다고 했는데 뭐 그때까지 못 멈추는 거죠. 뭐 그런 정말 중대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루한 그런 뭐 고지전처럼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저희 쪽에서 일단 안타까운 희생이나 이런 건 빨리 없어져서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지만 시장에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닌 것 같고 그러냐면 에너지 가격을 보셔도 그렇고 이제 곡물 가격도 올해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 보셔야겠지만 사실 1년이 지났으면요. 네. 뭐 업자들이 다 대비를 해서 경작지를 늘려놓고 이런 것들은 다 대비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전쟁의 안타까운 건 달리 시장에서 미치는 파급력은 뭐 정말 더 네. 확전이 된다든지 이런 것만 아니면 없을 것 같아요. 네. 전쟁 터지고 이러면서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어떡하나 이런 우려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왔고 이게 희한해요. 이게 유럽이 이렇게 단합을 한 건지 근데 하늘이 도왔다는 얘기를 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유럽이 따뜻해요, 겨울이. 네. 그러니까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사진들도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뭐 최근에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화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번 24일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주기라고 합니다. 1년이 되는 날인데 그때 대공세가 아마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돈바스 지역의 대공세가 좀 전망이 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만약에 이게 장기화된다라면 다시 이번 겨울은 다행히 따뜻하게 넘어갔지만 이 글로벌 증시 혹은 주식 시장의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이슈는 크게 확전이 되지 않는 이상 다시금 겨울 에너지를 얼마나 다시 유럽이 비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탈러시아에서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로부터 에너지를 얼마나 빨리 재고를 쌓아놓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는 좀 휘청일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남아 있다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유럽은 여전히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고 그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네. 공격 무기, 탱크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진짜 지금 말씀들처럼 전쟁이 이게 끝나긴 끝나겠어 이런 우려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도 걱정이 네. 되는데 이게 자칫 전선의 확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네. 즉 이란 쪽 라인, 네. 이란, 이스라엘 여기까지도 이게 넘어가게 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네. 뭐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자면 길지만 뭐 약간 음모론적인 성격도 있지만 네. 이 방산 특히 이제 군부업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군수 무기업자들. 네, 무기업자들의 그 관련한 성향들을 좀 놓고 보면 이렇게 한번 전쟁 이슈가 나왔을 때 이걸 한 번에 끝내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차피 요번이 그들에게는 기회지, 기회.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은 이게 잠잠하고 이게 장기로 끄는데 이게 이란 쪽, 이스라엘 쪽으로 확 불똥이 어떻게든 이제 튀어버리겠죠. 이게 너무나 좀 음모론적 성격이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원자재가 또 들썩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 관련한 이슈는 우크라이나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게 저쪽으로 뭐 넘어가는지 예, 이란 쪽에 대한 이스라엘 쪽, 중동 쪽으로 넘어가는 이 확대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 남은 또 하나 전선이 있죠. 이게 이제 중국과 대만이거든요. 뭐 여기 뭐 이 시간에 언급할 문제는 아니지만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그 무기 쪽 판매업자들의 그런 성향들을 보면 이렇게 계속 벌리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뭐 순간도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함께 전쟁 관련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전쟁을 지금 끝내버리면 닥칠 그 여러 가지 여파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만약에 전쟁을 여기서 끝내면 패배잖아요. 그렇죠. 먼저 끝내면. 그죠? 뭔가를 얻지 못하고 끝내버리면. 이러다 보니까 뭐 재밌는 조사가 있어요. 미국 싱크테크 애틀랜틱 카운슬이라는 곳에서 했는데요. 여기서 설문조사를 외교 전문가들이 했더니 2033년까지요. 러시아가 국가로서 실패하거나 해체할 것이라는 응답이 46%나 됐대요. 근데 일단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쪽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극단적인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는다면요. 뭐 핵이라고 하는 그런 걸 쓰지 않는다면 어렵게 됐죠. 교착 상태에 빠졌잖아요. 이게 길어지면서 뭐 자국민들도 필요할 것이고 전력도 점점 소진될 것이고 이러면서 이런 전망까지 되고 있다. 이런 걸 보시면 야 이게 어쨌든 잘못 시작한 거죠. 잘못 시작한 건데 뭐 이게 어떻게 끝날지는 정말 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또 2033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불확실성이 바로 유럽의 경제입니다. 유럽이 굉장히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작년에 이제
우리 한국의 IMF 같은 것이 유럽의 어느 국가에서 터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막 나왔는데 요즘에는 유럽 경제가 그래도 비교적 안정화된 거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행히 지금 겨울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걸 좌우했던 것 같아요. 중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일단은 전기세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은 제일 중요한 건 가정도 힘들지만 일단 공장 가동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따뜻했던 겨울을 났고 그리고 기존보다도 빠르게 천연가스 혹은 난방에 대한 이 에너지원들을 미리 비축을 해놨기 때문에 공장 자체를 돌리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다라는 게 좀 지금 유럽의 이슈인 것 같고요. 피델리티에서 나온 자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피델리티에서는 글로벌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해서 각 국가들이 지금 현재 경기 사이클의 어느 부분에 있느냐 대략 4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이게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유럽과 영국이 지금 중국 다음으로 경기 바닥을 헤치고 나간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영국은 생각보다 조금 더 느리게 한 템포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라고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지금 유럽의 경우에는 시장의 최저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수준이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의 유로스탁스 50, 독일 닥스 지수, 몇몇 유럽 글로벌 지수들은 기존 2021년 신고가 대비해서 약 5% 정도를 남겨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도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는 건 맞지만 유럽도 생각보다 경기가 빠르게 진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 증시도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뜨거운 편이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유럽에서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영국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영국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유럽과 영국이 같은 라인에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만 쏙 빠지게 된 게 이번 금리 인상 미국은 0.25%, 25bp를 했는데 이번 영란은행은 50bp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유가 지난 10월 CPI 지표가 약 11%대 나와서 한 50여 년 만에 최고 인플레이션을 기록을 했고 11월도 10%대, 12월도 10%대. 물론 10월에 정점을 찍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내려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10%대의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 국가들 내에서도 영국이 지금 제일 인플레이션과 고된 사투를 벌이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비교적 유럽 증시 내에서도 영국이 소폭 늦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계 경제 불확실성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불확실성인데요. 이 미국이에요. 미국의 디폴트 위험성. 지금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까? 법정 채무 한도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1971년까지는 금본위 제도였었고요. 닉슨 대통령 이후부터는 금을 잘라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끼리 알아서 달러를 찍어낼 거야라는 속칭 달러본이제. 네. 그래서 달러가 공격받으니까 중동 사우디를 끌어들여서 이제 페트로 달러, 네. 석유와의 이제 야합을 일단 하게 된 건데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자기네들 의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죠. 네. 우리 미국의 빚은 2조 달러야, 3조 달러야, 4조 달러야 네. 그렇게 이제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채무 한도의 상향 조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느덧 그 액수가 31조 달러가 됐고요. 사경에 육박하는 돈. 네. 사경? 또 올려야 되는데 이거 저도 기자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민주당, 공화당이 서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공화당은 절대 올리면 안 돼. 그리고 민주당은 올려야 돼. 그러다가 행정부 한 일주일, 2주일 또 디폴트 됐다가 또 열리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이슈를 두려워하는 게 지난 2011년에 굉장히 격렬하게 한번 싸웠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그래서 계속 협상 시한을 넘기고 하다가 극적으로 타결이 됐어요. 저도 그 여름에 생생한데 그리고 아무 일 없는 듯이 똑같이 나가려고 할 때 세계 신용평가 중에 하나죠. S&P가 바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치고 그때부터 한 2주일간 정말 대폭락을 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충격을 받은 이후로 2011년에 계속 이렇게 법정 채무 한도, 디폴트, 협상 안 되면 디폴트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계속되고는 있는데요. 결국 보면 디폴트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2011년도
디폴트에 빠져서 폭락한 게 아닙니다. 네. 왜 이렇게 협상을 늦게 해가지고 통과시켜 그 점을 S&P가 공략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강등을 친 부분이어서 저는 디폴트에 대한 그런 거는 하지는 않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걸 이제 세계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네. 뭐야 미국은 자기네가 빚을 늘리면서 뭐 그러니까. 장난쳐? 전 이런 각성을 하게 되면 정말 세계 최고의 기축통화라고 하는 달러에 네. 대한 신뢰도 당연히 저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2011년에는 미국에서 문제가 나고 미국 신용등이 강등됐지만 오히려 달러가 강해졌지만 네. 이번에 또 이렇게 뭐 난리를 한번 요동이 친다면 저는 이번에는 달러가 오히려 약세가 되는 뭐 그런 빌미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여름까지는 어쨌든 네. 뭐 넘긴 건 같아요. 미국이 세계 최대 빚쟁이면 그쵸. 근데 자기들은 돈 막 찍어내는데 빚쟁이라는 게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럼 미국한테 돈 빌려준 나라는 그러면 어느 나라냐? 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요. 이게 왜 맨날 디폴트 얘기가 나오지? 이것도 갸우뚱해지고 말이죠. 이게 부채 한도, 그럼 부채죠. 네. 그럼 미국의 부채는 뭘까요? 국채죠, 국채. 그죠? 네. 일본이 가지고 그렇죠. 있죠.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입니다. 그렇다면 국채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분들도요, 미국채 투자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미국채를 갖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미국에 돈 빌려준 그렇죠. 돈 빌려 네, 주신 네. 겁니다. 그죠? 근데 뭐 그 일본, 뭐 중국 굉장히 많은 미국 국채를 갖고 있죠. 근데 자, 그렇다면 디폴트는 뭐냐? 이자를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 한도는 뭡니까?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잖아요. 그게 부채니까. 근데 막혀서 더 이상 국채를 발행을 못하면 항상 미국이라는 데는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땡겨와서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자를 못 갚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파산이죠. 네.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파산이에요. 미국 정부가 두 손 드는 파산이라는 건데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는 한도를 늘려서 국채를 더 발행해야 돼요.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까지는 일단 좀 시간을 벌어놨어요. 그렇다면 자 이자를 갚을 수 없죠. 당연히 연금도 갚을 수 없고요. 그다음 정부 지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좀 비슷한 걸로 셧다운은 예산안이 합의가 안 되면 셧다운이 된 적은 그건 있지만 봤잖아요, 우리. 네, 근데 네. 디폴트는 이제 1979년에 약간 기술적으로 합의는 봤는데 이게 시기가 안 맞아서 이자를 조금 늦게 갚았던 적은 있었지만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파산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시나리오죠. 그래서 2011년에 미국이 파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신용등급을 네, 강등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요. 자, 그러면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좋은 그런 거리가 협상거리가 되는구나. 됩니다. 예. 합의해 주는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거 해줘잖아요. 근데 이번에요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케빈 메카시가 됐는데 이게 164년 만에 15번이나 선거를 갔어요. 그건 뭐냐면 다수당인데 왜 안 돼? 공화당 내 강경파가 계속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한테 표를 주시하기 위해서 강하게 할게. 특히 언제? 부채 한도 협상에서 강하게 할게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공화당이 세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 쉽지 않은 이슈일 것 같긴 합니다. 그 만약에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개인으로 생각을 한다면 네. 뭐 S은행에서 B은행에서 대출을 여기저기 많이 받아놓고 네. 일단은 지금까지 벌이가 좋으니까 대출은 계속해서 할 수 있었는데 이자를 못 갚다 보면은 디폴트에 빠진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자를 못 갚은 겁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은행의 이자를 한 달 못 갚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출이 여러 개인데. 그러면 순식간에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고 은행에 항상 3%짜리 혹은 4%짜리 이자를 내고 있던 게 갑자기 은행에서 너 이자도 못 갚는 애였니? 6%짜리로 올려야겠어가 됩니다. 그럼 미국이 지금 미국은 정부 부채, 대한민국은 가계 부채, 중국은 기업 부채가 문제인데 미국의 정부에 대해서 모두 다 믿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국채의 쿠폰이 낮아도 너도 나도 돈을 빌려줬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국가들에서 일단은 강등이 되면은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 말은 채권 값이 폭락을 한다라는 거고 더 많은 이자를 주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우리가 더 연장해주지 않을 거야. 돈 빨리 갚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폴트에 대한 우려,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국채금리의 폭등 이것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디폴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듣는 분들은 미국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부채 얘기인데
이 부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심상치가 않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제 미국은 국가 부채 얘기하신 거고, 신흥국의 부채, 정부의 부채, 개인의 부채. 이런 부채가 바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5번째 얘기를 나눌 거거든요. 이 부채가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예, 뭐 인류가 태어난 이래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이게 한 국가가 아니라 우리, 유럽, 미국, 선진, 중진국, 뭐 후진국 네. 다 빚더미에 이제 앉아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빚은 결국 두 가지 방법밖에 있는데 하나는 갚든지 네. 하나는 파산하든지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빚을 진 채로 끝없이 저쪽을 향해 달려가는 뭐 기관차다 저는 현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 부채 문제를 때문에 큰 위험에 빠질 것 같아요. 뭐 그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제가 최근에 영국의 주식 시장을 보면서 좀 느끼는 문제가 영국이 지금 경제 안 좋잖아요. 네. 브렉시트 때문에 국민들도 힘들고 있고요. 인플레이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엄청 높아요. 근데 영국의 주식 시장은 사상 최고가입니다. FTSE 100은. 이게 앞뒤가 네.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왜 영국의 주식은 이렇게 오르는 거지? 펀더멘탈 안 좋고 다 안 좋고 진짜 다 안 좋은데 저는 영란은행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빚의 끝판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때 한번 살짝 했었죠. 영국의 막 파운드화가 막 약세되고 영국 국채금리 튀어오르고 하니까 영란은행이 양쪽 완화를 해서 그걸 또 주저앉아 놓고 그래서 저는 시장 참여자들이 그때 그 맛을 알고 또 잘못되면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 출동할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일종의 머니 게임을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부채 문제 때문에 결국은 당하겠지만 영국의 모델을 본다면 야 우리 중앙은행은 너네 중앙은행은 그래서 중앙은행발 영국 같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잘못된 랠리죠. 예. 그럴 가능성을 영국 주식시장이 선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뭐 부채 당연히 조심하고 그게 위기고 뭐 이렇게 좀 그게 정설이고 뻔한 이야기인데 요즘에 영국 주식시장을 맨날 보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또 재현되는 게 아닌가? 정말 이제 큰 위기 직전에 그런 상황도 해봅니다. 근데 뭐 부채가 위험한 건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근데 이건 우리나라도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영끌족들 얘기도 하기도 하고 영끌족 이전에도 우리나라 개인 부채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네. 가계 부채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가계 부채죠. 예.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어쨌든 잘 순환되고 돌아가면 상관이 없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자 은행 한 4군데서 이게 대출을 받았는데 소득도 있고 잘 이자랑 원리금을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그냥 연장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한 군데서 탁 연장을 안 해주면 내가 목돈이 없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뭔가 이 사람이 이상해 그러면 서로 연장 안 해주고 원금 빨리 상환하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위기들이 항상 있죠.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게 순환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렇다면 경기가 좋아야겠죠. 그런 부분이 어쨌든 부채 없이 살 수는 없는 그런 사회가 네.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돌 수 있는지. 사실 기회를 주면은 계속 원리금 갚아 나갈 수 있는데 누가 한 명 탁 막으면은 거기서 터져버린다는 거죠. 우리 그런 그 레고랜드 때 그럴 뻔한 거죠. 그런 뻔한 거죠. 네, 그거는 기업이든 가게든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팍 터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갑자기 나부터 내 원금부터 주시하면 다 달려들어서 원금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진짜 끝나는 거죠. 자, 세계 경제 불확실성 6번째가 바로 고용 시장입니다. 이 고용 시장은 지금 미국에서도 그 고용 시장 얘기 그 표가 나왔을 때 막 들쑥달쑥하는 걸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연준이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이 바로 인플레이션인데 네.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 물론 상품 부분 꺾이고 중고차 부분 꺾이고 그리고 하우징 집값도 지금 꺾이고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임금 인상률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 부분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가 바로 얼마 전까지의 연준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게 고용 부분에서 비농업 고용지수 너무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출렁인 거거든요. 지금 자료 한 번만 봐주시면 다행히도 뭐 지난달에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이 진한색 부분을 보시면 시간당 임금이 급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당 임금이 급감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환호를 했던 부분인데
세세하게 까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고용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것들은 리오프닝 혹은 대체로 레저 접객을 한다던가 아니면 서비스 부분에서 지금 임금하는 근로자들, 서빙을 하는 부분들 이러다 보니까 대체로 평균 임금이 낮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주요 현황인 것 같고요.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굴지의 대기업들, 현재 IT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고용에 대해서 직원들을 해고한다라는 게 좀 효율화를 위한 네.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정상화 혹은 마진율 개선을 위한 물밑 작업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증시 자체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뉴스에 도배될 때 네. 주로 증시의 바닥 부근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몇 가지, 6가지로 추려서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언제 미래가 확실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 불확실성을 극복해 나가면서 인류가 발전해 왔고 우리도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불확실성을 축소해 가면서 투자하고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게 바로 성투 아니겠습니까? 저희 경주마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장 끝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